네, 2022 글로벌 ESG 포럼 5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세션의 주제는 비욘드 ESG입니다. 먼저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이사님께서 ESG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윤남 대표 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대신경제연구소 조윤남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ESG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달라졌다 이건데요. 제목은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ESG를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뭐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 중심으로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전달을 위해서 약간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한국경제신문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 회사도 매달 그 ESG 관련 포럼을 해요. 근데 벌써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특강이라든지 포럼을 하면서도 과연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아직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어쩌면 그것이 이제 ESG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성과 개별성, 이 말은 아마 카레노레 김훈 작가님에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ESG를 해야 된다는 일종의 당위론, 아주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교리화되듯이 시대의 독트린, 패러다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기업들한테 혹은 모든 그 경제 주체들한테 접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별성들을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된다. 공시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중소기업이 사실은 그 대기업만큼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 어떤 그런 공시 서류들 혹은 ESG 관련된 제반 서류들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 ESG 지표가 난립한다. 그다음에 ESG 평가사들도 너무 많다.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그 성토를 하고 있는데 구글에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글에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특정한 샘플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면 되죠. 도대체 ESG를 평가하는 기관이 전 세계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600개가 넘는다. 아마 이것들을 이제 외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아마 국내 언론사에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스트 앤 영에서 이제 그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100개는 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ESG 평가사가 어디까지 ESG 평가사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뉴스라든지 텍스트 마이닝 혹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레이팅을 하고 혹은 어떤 ESG 1인 사업자나 1인 연구원이 있는데 유니버스가 대략 한 10개 기업 혹은 한 30개 기업인데 ESG 평가를 한다. 이것도 평가사로 볼 거냐. 클라이언트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기준 때문에 이 개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ESG 시장의 그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들 사이의 M&A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하게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ESG 평가 결과는 투자 의사결정 기준으로 부각된다.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구글에 나오면 ESG 그 리서치를 하는 4개의 메이저가 어디냐 글로벌리. 첫 번째 MSCI, 그다음에 서스테너리틱스. 여기는 이제 그 모닝스타가 인수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ISS다. 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은 MSCI가 이게 일종의 헤게모니를 쥐는 이유는 저도 이제 금융투자업자,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일단 지수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해하기 금융투자업자들, 그러니까 연기금, 공제외, 자산운용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미 익숙해진 언어로 무슨 업종이다, 무슨 산업이다 이렇게 그룹핑을 주식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ESG 평가란 자체가 생각보다 허술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국내에서 하나 쓰면 외국계에서 당연히 하나 써야지 글로벌. 그럼 어디냐? MSCI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SS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길목을 쥐고 있냐? 여기는 그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삼성전자의 무슨 뭐 이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의결권 자문사이기 때문에 ISS도 또 ESG 영역으로 뭐 확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말이 재밌죠. There's no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그래서 이것이 그 재무적인 성과는 뭐 매출액이 늘어났다든지 단기순이익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ROE 같은 그런 지표들이 늘어났다든지랑의 ESG 등급이나 점수나 혹은 개선도랑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일단 구글에서 나타난 결론이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ESG를 하면 기업들이 반드시 재무 성과가 좋아졌다. 봐라, 샘플을 봐라. 이거는 일종의 아직까지는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히 광범위한 리서치, 그 다음에 그 어떤 세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적인 성과,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주식의 성과죠. 아직은 그런 완전한 동의를 못 거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PER 얘기하죠. Price to Earnings Ratio.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 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벌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때때로는 특히 미국 시장조차도 뭐 10년을 쪼개놓고 봐도 저 포주보다는 그 포주가 더 아웃퍼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 당위론을 아니면 이런 전제 혹은 진리처럼 믿어지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ESG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ESG를 하면 분명히 재무적인 성과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조차도 아직도 계속 공방전이고 더 많은 리서치와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서바이버가 될 거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 MSCI는 뭐 예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14,00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 건데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기업들이 왜 ESG가 필요하냐? 기업 이미지 제고다. 왠지 ESG를 안 하면 뭐 언론에 약간 질타를 받거나 눈에 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동기로 아마 한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시작은 해놨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쉬운 게 뭐죠? 이사회 내에 산하위원회, ESG 위원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ESG 위원장이 누구냐? 기존의 보드 멤버예요. 그리고 그 이사회 ESG 위원장님이 저한테 ESG가 뭐냐고 여쭤봐요. 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들이 그런 게 이제 작년, 재작년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조차도.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불만이 많죠. 평가사에 대해서 너무 피곤하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평가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할 수만 있다면 좀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뭐 어디가 ESG 등급을 뭘 받았다라는 거에서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왜 우리가 등급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점수가 나쁘게 줬는지 이제 그 부분만 파악해서 경영에 반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또 예전 건데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같은 지배구조나 같은 그룹인데 어떤 기업은 B고 어떤 기업은 트리플 C예요. 참 이상하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평가사들한테 도대체 우리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말해달라.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그것은 우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평들이 많죠. 교수님들은 신평사랑 비교해야 되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고 역사도 다르고. 그럼 ESG 등급을 얼마큼 받으면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실제로 ROE가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다.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한국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이 ESG 등급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 만들 때가 아마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마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 Rate the Raters 이거를 한번 그 찾아보세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2021년께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ESG 평가사 이 선수들 내가 너네들 한번 서베이로 판단해 보겠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전혀 유용성이 없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희도 ESG 평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지배구조원 ESG 기준원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왠지 약간 무섭죠. 기준원 그러면 회계기준원처럼 마치 뭔가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저희의 파악이 틀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이 한국 ESG 기준원의 클라이언트의 2배입니다, 거의.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46개 플러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AUM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을 클라이언트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별로 광고를 안 하죠. 근데 여하튼 누군가 기준원을 만들었으면은 왠지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계기준 원장님한테 그러면 뭐 ISSB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교류를 하시냐 근데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해야 될 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연 공적 기능이 뭘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이든 관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 거는 그것보다는 뭔가 더 현명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SK, 그다음에 포스코, LG와 KB 등이 앞장서서 ESG 공식 기준 만든다. 그러면 정말 사이즈가 얼마 이상 되는 기업들만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당신들은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자, ESG 평가 모형이 어떠냐라는 것을 사실은 저도 여기 3년째 ESG 스터디를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뭐 크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몰라도 되는 게 한 90% 이상은 이 평가사마다 지표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체크 항목은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인영 박사님이 그 이제 지배구조원하고 서스틴베스트 이제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ESG 평가사 메이저가 3군데 있어요. 제가 속한 회사가 있고 그다음 지배구조원이 있고 서스틴베스트가 있는데 이제 저희 데이터는 안 쓰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E나 S나 보면 환경이나 사회는 되게 약간 이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사마다 뭔가 결과에 대한 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여 있죠. 근데 G라는 거 거버넌스는 이렇게 하나의 공처럼 돼 있잖아요. 이 구의 모양을 한다라는 거는 통계적인 이제 유의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 ESG 점수가 아까 기아차랑 현대차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혹시 기관마다 또 다른 거는 이 거버넌스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이게 E가 국어고 S가 영어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수학이면 이 수학의 비중을 뭐 이과든 문과든 뭐든 간에 그냥 막 60% 아니면 30% 이 비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학의 안에 있는 무슨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들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차이가 많이 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그 평가 기관마다 다른 거 평가 기관을 하나로 맞추려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뭘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아무리 그 정말 천재 같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나가야 될 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목을 구비해야 되고 체크해야 할 바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형화, 점수화시키면 거기서부터는 허술해집니다. 자, ESG 평가 모형에 자, 국어는 뭐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점수인데 국어의 가중치를 비중을 뭐 30% 준다. 영어는 한 20% 주자. 수학은 뭐 50% 주자. 이 차이만 있을 뿐 이거는 선형 조합이에요. 그죠?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세상의 기업의 활동들은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세 개의 방 안에 끼워 넣으려고 그것들을 선형 조합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편리하죠. 이 선형 조합이 일단 점수를 내기 편한데 이 ESG 평가 모형의 그
모형들은 다 천형조합이라서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어떤 활동이 있으면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건데 이 환경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 이 사회에서 하지 않냐? 우리가 환경 설비 투자. 그럼 G에도 점수를 주고 E에도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국내 평가사를 통틀어서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G가 E를 컨트롤한다. 이런 하이러키, 계층 구조 혹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조합으로 돼 있죠.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낮았는데 거의 한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환경의 데이터를 채워넣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된다. 뭐 이거는 꼭 공시를 하십시오. 뭐 그래서 이제 그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는 거죠. 자, 국영수가 비중이 얼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가요?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고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는데 ESG가 여기 계신 분들도 ESG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자는 사람과 또 이것은 뭐 30%, 10%뭐 60% 하자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누가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너네들은 등급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아직 할 단계가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장표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보험산업 이 보험회사들 뭐 영업소라든지 뭐라든지 건물에서 쓰는 전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스컵3 한다고 직원들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산업은 ESG 모형이 아니라 SG의 모형이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버넌스 모형이에요. 굳이 ESG라고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G 점수가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거버넌스가 잘 돼 있냐? 그러면 ESG 잘하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밖에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ESG라는 말을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떤 서치 엔진에서 찾아보면 이제 위키든 이렇게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 정의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말고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비재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ESG 평가 모형을 만들어요. 저희가 국민연금 ESG 평가 모형을 이제 개량화하는 프로젝트도 이제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퀀트 쪽을 많이 분석을 했었고요. 자, 근데 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뭐가 정답인지 뭘 맞춰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딜 지향해야 될지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교수님들이 이 모형이 과연 적합한지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상경대 교수님들이 저런 얘기를 해요. 그 모형의 유용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라. 그럼 그 유용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뭐 ROE라든지 토빙 Q라든지 아니면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거기랑 예를 들면 상관관계라든지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정의에서 벗어난 비재무적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재무를 꼭 맞히는 거예요. 거기다 시기열도 짧기 때문에 단기라든지 길어봤자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냥 서로 스터디를 열심히 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펑션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MSCI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러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되고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산자부에서 KESG 최소한 이것은 지켜달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짜집기 하면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PDF에 보면 이 두 줄이 빠져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도 유저 프렌들리하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할 말은 없죠. 저희는 206개 지표에서 그 지표를 넣는 사람도 1년, 2년 넣어가지고는 206개의 한 지표를 점수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등급이 어떻게 바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얼기설기 꼬아져 있죠. 보통 그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하면 맨 처음에 설계는 굉장히 그 기획자의 의도를 반영하죠. 그러다 나중에 최종 프로토타입 하면 우리가 보통 배관공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간중간 템방에서 어떻게 로직이 흘러가는지 거의 ESG 평가 모형도 뭐 거의 거기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자, 어떤 기관에 어떤 평가사에 그 만약에 우리가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00개 기업을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정규 분포가 있고 혹은 정규 분포가 아닌 데도 있는데 이것은 뭔가 크로스 섹셔널이냐 타임 시리즈냐 이 동시대적으로 이 정도면 잘한다라는 상대 비기일 거냐 아니면 절대 기준으로 이 정도는 해야 B등급 이상을 주겠다 그런 어떤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버넌스가 아직은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회사도 뭐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정말 잘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자체가 계열사에 뭐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관계사 매입 매출 비중을 높다. 이것은 좀 거버넌스에서 좀 감점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거버넌스가 좀 약해진 거죠. 자, 그리고 턴오버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1000개 기업 중에서 500개 기업이 등급이 바뀐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ESG 평가 등급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평사만큼 한 3, 4년에 걸쳐도 등급이 안 바뀌는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뭔가 이 등급의 턴오버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퍼를 둬가지고 한 2번, 3번 터치를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바꾸는 형태로 좀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빚을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의 문제는 사실은 신용 보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크레딧 레이팅, 신용 등급과 당연히 예를 들면 패턴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아까 국제 그 ESG 평가사도 보셨잖아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채권 말고 포스코다. 이제 포스코가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포스코 주식이 있고 포스코 주식에 대해서 ESG 등급은 뭐? 그다음에 포스코가 발행한 회사채에서 등급은 뭐? 이렇게 따로 매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원 컴퍼니 원 레이팅. 포스코는 ESG 등급이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현재까지 국내 회사 모든 ESG 평가사들은 원 컴퍼니 원 레이팅이에요. 그것이 투자하는 대상 자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채권은 또 다른 채권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해관계 중에서 주주가 아닌 채권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다른 형태를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본이 되는 ESG 등급은 지금 회사 하나당 등급은 하나입니다. 자,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요거 한 항목만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의 구조로서는 등급이 바뀌는 그거는 이제 평가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굉장히 예민한 그런 어떤 그 등급 체계나 스코어링 모형, 그러니까 스코어링 모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근데 그것을 저희도 이제 조금씩 다 공개하고 깔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비판을 받겠죠.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 합리적. 근데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건 MSCI인데 MSCI의 지배 구조가 과연 국영수 중에서 수학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냐? 자, MSCI 기준은 최저 3분의 1은 가야 된대요. 지배 구조가. 근데 머티리얼스는 이제 소재라고 해서 철강 화학은 저쪽에 듭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쪽에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거버넌스가 제일 낮은 비중이에요. 자기네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니까 철강이든 화학이든 이 사회의 의사결정이 어떻든지 간에 비록 약간 그러니까 별로인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 회사는 철강 시황과 화학 시황 이 국제적인 가격에 의해서 결국 기업이 돈을 벌고 지속 가능한 거지 그렇게 거버넌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이게 MSCI 관점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건 뭐죠? 인더스트리얼스. 그러니까 조선, 기계, 해운, 건설, 항공 뭐 이런 걸 이제 산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더스트리얼스라고. 뭐 현대 산업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는 이 사회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라고요? 조선, 기계, 해운, 항공, 건설. 그것이 이제 MSCI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점수 하나 206개 중에서 하나 채우는데 이렇게 복잡한 로직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질문도 아주 웃기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정기적으로 하겠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저걸 왜 또 물어봐요? 자, 우리가 수능 문제가 저도 수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수능 문제가 딱 20문제다. 그럼 전국의 동점자가 엄청 많겠죠. 근데 수능 문제가 2000문제다. 그럼 전국의 동점자가 많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1000개 기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1등서부터 1000등까지 매기는데 질문이 똑같은 거라도 자꾸 여러 번 물어봐야 이 등수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만 이렇게 평가사들의 평가 모형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언론의 영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체계를 잘 갖춰놨는데 뭔가 예를 들면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갑질 문제나 사회적 무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언론에 나쁜 뉴스가 나오면 언론에 좋은 뉴스를 가점을 주는 형태들은 아직은 많이 없어요. 감점은 계속 있죠. 그래서 등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자연어 처리 이런 부분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이 기업의 잠재적인 위험이 뭘 거냐, 사회적 무리를
끼칠 게 뭐냐? 소비자들이 혹시 불매 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공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여기는 이제 연차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데 가장 잘 된 회사예요. 엄청나게 큰 회사고. 그런데 읽어 보면은 좀 우습죠. 주주회라는 이해 관계자들에서 당신들은 뭘 합니까? 연 1회 정기 주주총회를 한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별로 쓸만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뭔가 다르네. 이 기업은 뭔가 독특하네. 이러면 혹시 투자자라도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조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코어 자체가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진심과 진정성 있고 내 잣대를 이렇게 대지 않는 거. 너네들 왜 ESG 안 해?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런 구비설은 있어야 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건 있어야 돼.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서로의 고민이 없이 진행됐다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전은 석탄 발전하니까 투자를 배제. 이것보다는 뭔가 예를 들면 이 비즈니스 구조를 트랜지션 시켜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이 트랜지션 파이낸스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네거티브 빼는 것보다는 뭔가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거기다 지금은 경기 침체는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만 보고. 그래서 유럽이 ESG를 주도하고 있는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유럽의 부채위기, 재무위기 가장 심각하던 때예요. 그때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100원이라면 25원까지 빠집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과연 ESG가 추구하는 속도가 혹은 갈 길이 어딜 건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윤남 대표이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SG의 평가 기준을 알아보는 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엽 어팔마 캐피탈 대표이사님께서 사모펀드의 ESG 투자 사례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태엽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도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과연 ESG라는 새로운 단어가 투자 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같은 PE들이 이 ESG라는 기준을 투자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진짜 중요하게는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 발표해 주신 분께서 제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투자라는 저희도 ESG 자체가 저희 투자 수익률 혹은 기업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ESG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ESG라는 판단 기준과 기업을 바라보는 잣대가 저희 투자심의위원회에 이미 인베드돼 있어서 돌아간 지 수년째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봤을 땐 ESG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비예요. 수비. 리스크를 막는 부분, 혹은 굳이 따지면 핑계를 잡히지 않을 부분, 내지는 실수를 하지 않을 부분, 내지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저희가 예상 못하는 어떤 판단 때문에, 혹은 저희 투자를 운영하는 GP가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저평가를 받거나 기업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일을 막는, 그래서 수비의 영역으로 저희는 ESG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PE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굉장히 세 가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금 유치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특히 해외 LP에게 유치할 때 이미 ESG 기준이 있거나 커미티가 없으면 중형 이상의 되는 유럽계, 미국계 LP로부터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고, 저희가 투자한 피투자 회사가 또 성장을 할 때, 특히 국내 시장이 아니고 혹은 이머징 마켓이 아니고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ESG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메이저 채널에 이미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특히 미국계
좋은 JV 파트너를 찾거나 공장을 짓거나 어카운트를 뚫는데 이미 불가능한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수 시장이 충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수출 지향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ESG 기반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수출은 이제 생활하지 말아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만약에 상장을 하거나 매각을 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PE로서는 투자한 회사를 상장하거나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와닿는 부분은 이미 국내 대형 기관들들, 그다음에 연기금, 대형 연기금에서도 ESG 기준이 정립되지 않거나 아니면 평가 기준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금융의 대상으로 빼려고 그러세요. 이런 빼려고 그러는 기조가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 대외적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핑계거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ESG 기준이 없거나 ESG가 관리 상태가 굉장히 낮다는 게 이런 위험해 보이는 대출, 기업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익스포즈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상장 기준에서도 이제 굉장히 ESG라고 부르진 않는데 찬찬히 문구를 뜯어보면 ESG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언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법제화돼 있어서 안 된다나 이런 기업은 상장 못한다가 아니고 대부분은 다 참고지도 형태로 내지는 의견 형태로 줘서 이 정도면 좀 부족하니까 해결하고 내셔라,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회사를 또 매각을 하다 보면 이제는 대기업들이 ESG를 표방하는, 비록 ESG의 자체적 관리 상태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하고 불안하고 정답이 아직은 없는 세대지만, 그런 기업들조차도 자기들보다 더 우수한 수준의 ESG 기준을 갖고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상장하거나 매각하는 회사에 데이터를 만들 때 아예 ESG 폴더를 하나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실제로 얼마나 열어본지 보거든요. 많이 안 열어봐요. 많이 안 열어보는데도 그 폴더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로 뭐 나는 내수 지향 기업이고 은행 돈 쓸 필요 없고 내가 상장할 생각도 없다라는 기업들한테 그러면 꼭 ESG가 중요하냐, 남들 다 한다고 또 나도 해야 되냐, 그 다음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하면 5년에서 10년 뒤를 보고 5년 뒤에 저희가 매각을 하면 그 사신 분들은 또 다시 5년 뒤, 10년 뒤를 보셔야 되니까 대략 한 10년 뒤를 보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ESG가 지금 우리보다 더 중요해질 건가, 덜 중요해질 건가? 앞으로 10년 뒤를 보면은 이거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희 펀드도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석탄 복합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예 저희가 체크리스트 통해서 투자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미국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던 이런 평가 기준들, 그 다음에 GP나 아니면 투자 평가 기준들이 국내 금융기관하고 공제회, 심지어 중소형 공제에서까지도 다 도입이 될 것으로, 저는 뭐 10년도 아니고 한 3, 4년 내에 다 도입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이런 ESG에 대한 기준,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뭐 OECD급에서 이미 모든 국가가 앞으로 3년 내에 이런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기관들의 M&A뿐만이 아니고 중소형 기관들, 중소형 펀드 사이에서 M&A 기관에서도 ESG가 중요한 실사의 한 잣대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특히 요즘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 투자할 때나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ESG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기존에는 뭐 밸류에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의존도를 보고 그다음 사업 모델에 얼마나 독점적이고 그다음에 경쟁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면, 사실은 앞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투자에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핵전쟁을 몇 년 안에 할 건지, 러시아와 서구 유럽이 과연 전쟁을 더 확대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 체인이 풀릴 건지 아니면은 이제 현지화로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전쟁을 전면전으로 이루어 나가기 전에 아마
많은 수의 나라들이 정부들이 이 ESG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전쟁을 대신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뒤에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미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신장에서 만드는 이른바 노동 착취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셀을 사용한 어떤 모듈이나 제품은 판매하지 마라, 수출하지 마라라는 리스트릭션을 주고 있어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원산지 실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특정 섹터에서 이제 시작된 전쟁들, 예를 들면 뭐 탄소 국경세라든지 그래서 탄소에 관련된 생산 설비나 아니면 탄소 저감에 대한 인증이 없는 기업들을 뭐 대부분은 이머징 컨트리에 있는 생산 설비겠죠. 그런 제품들이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건 제한하겠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미국과 중국 아니면 유럽과 러시아에 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변하는 전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폐플라스틱에 대한 뭐 재사용률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들,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중국을 대부분 경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미국의 친화적이지 않은 국가의 거의 모든 설비의 대상으로 ESG라는 명목으로 아마 막대한 공격이 될 것 같고 그때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들 혹은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려면 지금 저희가 이미 그런 수출 지향적인 국가에 맞는 기준에 준하는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펀드만 해도 20년 된 펀드고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PE에서 3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할 때부터 이미 ESG 커미티가 저희 내부의 의사결정 커미티의 중요한 한 기구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엑스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든 리스크 커미티나 버짓 커미티나 아니면은 투자를 결정하는 인베스트 커미티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ESG 커미티가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저희 파트너들뿐만이 아니고 실제 ESG만을 중점적으로 보는 글로벌 팀들이 각 지역별로 조합돼 있어서 ESG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런 판단이 뒤에 설명을 해드리면 그 투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스크리닝하는 기관으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뭐 5단계의 그 투자 절차를 거치는데 어떤 딜이 발굴돼서 이런 딜을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 논의를 매월 저희가 글로벌 콜을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딜을 한번 파보자라고 하면은 보통 한 2장에서 3장 정도 메모를 서머라이즈를 해서 커미티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올라가 보자, 이 산은 올라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ESG 체크리스트를 주고 그 체크리스트에 몇 점 이상 그 체크가 안 되면 아예 아무리 투자 건이 좋아 보여도 그냥 손도 대지 마, 시간도 쓰지 마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당초에는 이런 것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을 되다가 최근에는 ESG 프리스크리닝 단계에서 실사를 외부 기관에 점점 위탁하는 추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사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투자인데 알고 보니까 차일드 레버가 있더라. 알고 보니까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은 그 유턴 폴리시에 좀 위반될 수 있는 좀 그레이한 자금들이 들어와 있더라. 내지는 뭐 설비가 조금 환경하고는 치유할 수 어려운 특히 토양 같은 경우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더라. 이런 것들은 아예 저희가 실사 비용을 들이기 전에 그 딜을 멈추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크립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펀드 안에서 계속 발달시키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그 ESG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그다음에 지배구조, 그다음 법률과 규정,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기준들은 아까 앞에 연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관별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있냐 없냐, 그다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의사결정할 때 중요하게 쓰고 있냐, 그다음 그렇게 중요하게 쓰는 게 수년간 유지되고 있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내부만 해도 원래는 이런 그 ESG 관련된 혹은 저희는 그 가버넌스하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그 체크리스트를 투자 검토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투자 검토 단계에 대한 그 투자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라든지 내지는 중대한 그 제한 리스트나 아니면 그 리스크 체크 포인트들이 투자 검토 단계에 막 있다가 그게 한 3, 4년 전부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그 먼틀리나 쿼털리로 중요한 체크리스트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회수할 때 그 포트폴리오 단에서 얼마나 이런 ESG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다음 바이어한테 정리된 축적된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지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를 사가는 회사, 사가는 주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투명한 자금을 가지고 이 회사를 사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조금 리스트가 투자 검토 단계에서 엑시트 단계까지 조금 더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추이를 저희가 수년째 겪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저희가 진짜 20년간 하나하나씩 이제 애드되게 돼서 쌓인 리스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어플마에서 14년째 일하면서 아동 노동 착취 이런 단어든 사실 저희가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투자하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국내 회사를 투자하면서 이 차일드 레이버가 나와서 하나 투자 검토를 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데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그 연령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했다가 나중에 알고 이제 그거를 보내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차일드 레이버가 기록이 돼 있는, 근데 그걸 대주주나 아니면 경영진도 몰랐던 이런 사례들이 나왔었고요. 일단 에너지 관련돼서는 뭐 저희가 이제 석탄 관련된 모든 사업들 이제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오일샌드라든지 성면 관련된 산업 전부 다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기타 분야가 저희의 삶을 굉장히 괴롭히는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 기타 분야는 매년 늘고 매달 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 및 도박 서비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때 리조트를 인수하려고 딱 봤는데, 샹그리라를 인수할 때는 그 안에 이제 그 카지노가 없었는데, 국내에도 오퍼레이션이 있는 특정 리조트를 이제 투자를 해 보니까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를 비중이 얼마냐, 이게 이익 기여도는 얼마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희끼리 막 하다가 이건 게임하고 도박 관련된 사업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됐었던 케이스가 있고, 군수품의 제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굴지 인프라 기업들은 10에서 30% 정도는 군수와 관련된 제품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shipbuilder지만 실제로는 잠수함을 또 일부 만들기 때문에, 이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내지는 특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게 큰 대형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미사일에 들어가는 작은 센서 부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약을 만들 때 필요한 일부 그 원재료라든지 이런 작은 밸류 체인을 넘어가면은 실제로 무기하고 관련된 산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인 오락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그 테라핀이라는 그 웹툰 회사를 투자하면서 이제 나왔던 건데, 웹툰을 성인 오락에 포함시켜야 되냐, 이 성인 오락이란 단어가 어덜트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보면 19금 영화들이 있거든요. 19금 영화를 우리는 어덜트 엔터테인먼트로 봐야 되냐, 성인들이 보는 예를 들면 폭력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애정물이라든지 이런 연애물이라든지 이런 그 컨텐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웹툰을 성인 오락물이나 봐야 되냐, 그걸 30%는 되고 50%는 안 되냐, 뭐 10%는 되는 거냐, 이런 논의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서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ESG에 관련된 거는 정말 그 기준의 모호함과 판단의 그 정확한 판단의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ESG 체크리스트도 이제 거의 매 분기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기준은 총 한 두 가지를 크게 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RS 파운데이션에서 만드는 그 SAB이라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IFC에서 이제 퍼포먼스 스탠다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참조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참조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이제 첨부를 했는데, 해외 LP들이 그 여러 기관들을 보실 때 너무 국가별로 특화되어 있는 ESG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그 GP들 평가할 때 좀 힘들어하세요. 저희도 특히 저희 펀드도 한국에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베트남에 있는 회사, 한국에 본사는 있는데 뭐 멕시코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좀 두루뭉실하게 통하는 기준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쓰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ESG라고는 부르진 않지만 ESG와 연관돼 있는 다양한 그 법 규정들이 OECD의 탑 수준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탄소 관련된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되고 또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들, 일부 대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울 만큼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ES 체크리스트는 뭐 너무 이제 많이 있어서 일일이 보여드릴 건 아닌데 큰 트렌드는 이런 겁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됐든 그런 기준이 있냐 없냐. 예를 들면 환경 기준이 있냐, 이사회를 적법하게 하는 기준이 있냐, 이사회를 성별과 그다음에 그 백그라운드별로, 그다음에 대주주와의 관계별로 구성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냐, 내지는 ESG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준이 있냐, 그리고 주체가 있냐. 어떤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을 모니터하거나 활동을 집행하는 주체가 과연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기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그걸 얼마나 기록을 하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 기업 내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만들지, 어떤 기구를 설립을 할지, 이걸 그 상임 기구를 설치를 할지, TFT 형태로 갈지, 아니면은 비상임 기구를 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서브로 불지, 이런 것들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잘 맞추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기준이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회사의 수준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뭐 성인물 레이팅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그 컨텐츠에 대한 레이팅을 할 수 있는 커미티를 이사회 바로 밑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는데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회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주주가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성격의 주주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사례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별의별 회사에 다 ESG 균이 적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눈 뜨고 잘 보면 ESG 기준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빔 같은 경우에는 이스쿠터를 만든 회사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이게 그 이스쿠터 관련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굉장히 뭐 스쿠터 타다가 사고가 났네, 뭐 무슨 뭐 이것 때문에 뭐 금지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오만 같은 나라에서는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국민들한테 스쿠터를 그냥 개별로 한 대씩 사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두 도시에 들어갔는데 도시 시장님들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타고 다니는 것들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이게 전기차의 한 3분의 1, 그다음에 일반 휘발유차의 한 5분의 1 이하로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라스트 마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손을 안 대는 지역이 있지만,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일부로 이미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일부로서 과연 물류 흐름이나 이런데 어떤 영향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가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조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 셀의 원산지가 전 세계 한 8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중국 중에서도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조금 인권 이슈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셀하고 뭐 아니면은 뭐 블루셀이랑 그레이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원산지 인증이 있는 셀하고 없는 셀. 근데 저희가 이제 막 투심위를 다 하다가 이 이슈가 좀 나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 외부 자문사를 써서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이슈냐라고 봤더니, 미국에서 의회에서 그레이셀에 대한 전면적 수출 금지, 그 다음에 생션 리스트로 이제 포함되는 거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정보까지 저희가 알아내서 저희가 실사하던 도중에 실사를 멈추고 매각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밸류체인 디디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 컨설턴트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서 당신 지금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마이크 대고 대면은 이제 당연히 끌려갈 테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자. 그래서 셀러 측에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린셀에 대한 공급 체인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했던 이유는 아직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왜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이슈가 되지라는 것들을 이제 연결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 회사를 팔게 되는 5년 뒤, 6년 뒤에는
이게 굉장히 메이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5년간, 6년간 쌓아놓은 데이터를 주면서 좀 급이 다른 회사로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오고 있고요. 캐럿손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장 최근에 투자한 회사인데 퍼마일로 유명한 주행하는 만큼 돈을 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투자할 때 저희가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 이슈가 터지는 게 대부분은 게임 회사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개인 정보가 새나가는 게 문제지 뭐 이걸 공격을 하거나 해커가 와서 그린메일을 하거나 이런 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실사를 했는데 의외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잘 돼 있어서 이제 저희는 굉장히 좋게 넘어가고 저희 쿼털리하고 먼틀리로 이런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젠가 그저께 조 설리반이라는 우버의 전직 CTO가 사이버 세큐리티 위반으로 이제 유죄를 판결을 받았어요. 2016년도에 우버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개인 정보가 나가는 거를 우버에서는 그런 폴리시가 없으니까 개인 정보가 6천만 명인가 어치가 나갔는데 그걸 그냥 버그 잡는 걸로 덮어가지고 만불의 합의를 보자고 그랬다가 결국엔 한 1억 정도 주고 이제 무마를 시킨 게 나중엔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폴리시가 있고 그런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을 때 그걸 클리어하게 외부에 보이고 그것들을 오히려 모니터링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내부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큰 이슈로 불거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부에도 보면은 뭐 저희가 유치원을 투자할 때라든지 아니면 강관회사를 투자할 때라든지 뭐 금융회사를 투자할 때라든지 심지어는 아까 들었던 웹툰 회사를 투자할 때도 다 ESG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챌린지하고 그에 대해서 먼틀리로 쿼털리로 보고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래 오케이 그럼 ESG 하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그래서 그 고민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서 제 고민 끝에 마지막 슬라이드는 첨부를 했는데 ESG에 관련된 실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모포라든지 크롤이나 컨트롤 리스크 같은 회사, 해외 회사에다 이제 외주를 많이 주고 있고 사진 많이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관에서 ESG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공력이 쌓여서 지금은 꽤 괜찮은 ESG 실사를 하고 있고 비용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저희 LP 분들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김태엽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2 글로벌 ESG 포럼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세션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5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에 6번째 세션 ESG 스타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시에 뵙겠습니다.